이제부터 제1부 대학 언론인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수상 소감을 비롯해 수상작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부문 수상자인 경희대 대학주보의 박지영 편집장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대상을 받은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박지영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상을 받은 기사의 제목은 오늘도 불법 위에 잠드는 세입자들,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라는 기획기사입니다. 제목에서 알듯이 불법 건축물,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원룸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는 제가 직접 겪은 경험에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기숙사가 학점이 안 돼서 쫓겨나고 집을 찾으러 갔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원룸인데. 근데 사실 고시원이 아니고 원룸인데도 이렇게 작을까라고 궁금해가지고 꼭 이제 저희가 원룸을 할 때는 건축물 대장을 떼보란 얘기를 조언을 많이 받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데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떼봤더니 원래는 36m 제곱이어야 할 저의 방이 실제로는 한 5m 제곱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라는 걸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은 자기가 사는 곳이 원룸, 분명한 주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시설이라는 음식점 또는 고시원 또는 독서실 같은 곳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말고도 왜 우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1, 2편을 나눠서 기사를 좀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 기사는 회기동 위반 건축물 3년 사이 14.5% 증가. 이거는 원룸이 아니라 우리 학교 근처 상가에 상가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먼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 동대문구 회기동이 동대문구에 있는 어느 동보다도 가장 불법 건축물이 많았고 그 이유를 임대주들은 대부분 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받으시는 수입이 이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딱히 고칠 이유도 생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죠. 여기에 좀 충격을 먹어서 이제 원룸은 어떨까를 기대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기사가 영광스럽게도 대상을 받은 이 기사입니다. 내용, 저희가 이게 12월 달에 나온 신문이어서 지금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볼게요. 네, 먼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기획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 신문은 지난 5에서 서울 캠퍼스 위치한 회기동 위반 건축물이 2년 사이 14.5% 증가했음을 확인했고 이 이유는 돈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GIS 건물통합정보하고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세운터를 토대로 진행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결합한 형식인데요. 서울 캠퍼스 조사 대상 562채 중 20.5%, 또한 684채 중 21채인 3.1%가 위반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서는 무단 용도 변경, 그리고 불법 증축, 그리고 방조 개기 이 세 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학우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은 부동산 수수료가 원래 범위보다 더 많이 받고 또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고 법적 구제 보장이 안 되는 불법 건축물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직접 취재한 결과 부동산 업자들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을 했었고요. 불법 건축물인지 미리 알고 계셨냐라는 질문에 알고 있지만 세입자들한테 다 얘기해준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문제니 너네들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또는 불법 건축물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나본 세입자의 7명 중 단 1명도 자신이 계약한 원룸이 불법 건축물인 걸 알고 계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사진 또는 기사로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GIS 국가 통합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렇게 직접
지도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표시된 빨간색 부분이 불법 건축물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리고 이 양 캠퍼스 위반 건물 주택 추이와 또한 위반 건축물의 내용들을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는 식으로 지면에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를 어떻게 작성을 했냐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에 관한 기사는 제가 찾을 때도 이대 학보 또는 부산대 신문과 같은 학보사에서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뤄야 할까를 고민을 하게 되었고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의 GIS 건물 통합 정보를 통해서 건축물 SHP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 위에 보이는 것처럼 위반 내용, 위반 항목, 그리고 저걸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주의 주소 등등을 세움터에 있는 건축물 대장 발급을 통해서 하나하나 저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기획기사는 한 300채 정도를 조사를 했다면 두 번째 기획기사는 약 1000채 정도를 조사를 했고요. 사흘 밤낮으로 저걸 밤을 새면서 한 컴퓨터로는 저걸 찾아서 한 컴퓨터에 옮겨 적는 작업을 4일 내내 밤을 새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위반을 하였는지 또 그 시정 날짜가 언제쯤인지를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되게 대부분 되게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고치려는 생각 또는 이제 말해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 거는 실제 사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뻗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사진인데요. 1000채 정도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1000채 다 조사하긴 좀 힘들어서 40곳씩 20곳씩 취재를 했어요. 그 주소들을 쫙 뽑아서 그 건물 앞에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작업은 한 3일 내내 했었고요. 첫 번째로 저걸 보시면 이제 집주인 연락처는 안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그래서 집 앞에 붙어 있는 임대문의라는 임대문의에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집주인들한테 고칠 생각 없으시냐, 이거 세입자들한테 알려주고 받으시냐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이 세 번째 사진은 저게 이제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이 불법 무단 증축된 옥탑방이에요.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저거를 원래 콘크리트나 안전하게 지어야 될 거를 그냥 철골조로 마구마구 지어낸 사례들이 이것 말고도 이제 한 몇십 채가 더 있는데 이게 제일 충격적이어서 들고 왔고요. 저 안에서 저런 좁은 공간에서 원래는 한 3가구 정도? 6m 제곱 정도 되는 그 공간에 8가구가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8가구는 이 집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상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시간 아깝지 않게 뭘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다가 대부분 학보사의 위기라는 말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학보 또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위기라는 것도 늘 이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에요. 독자들은 안 보고 기자들은 안 오고 돈은 없고 이 삼중고에 시달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름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보의 해답을 해답까지는 아니지만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학보는 이제 디지털 퍼스트로 아예 바꿨어요. 원래는 주간 10이면 또 매거진까지 함께 인쇄 매체를 발행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주간 8면으로 바꿨다가 요즘은 격주간 8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슈에 대한 빠른 팔로우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1보, 2보, 3보 형식으로 지속적인 이슈 취재가 가능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얼른 빨리빨리 해답을 내줄 수가 있어요. 또한 끊임없는 기사 퍼블리싱으로 대학 주보에 대한 저희의 관심도 또한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 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페이스북 팔로워 수도 12,000명 정도이거든요. 학생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 또한 어떤 식으로 더 취재를 하면 좋을까 둘 다 선순환 작용으로 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주제지만 다양한 관점으로 보라라는 말인데요. 늘 같은 주제를 냈지만 우리는 늘 방법론에서의 똑같은 방법만 찾고 있지 않나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건 이제 학보사 선배님께서 저희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방법을 넣을 수 있었지만 때에 따라서는 3번에 적은 솔루션 저널리즘 또는 우리가 이거를 롱펌 기사로 쭉 짚어보는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한번 방법론도 한번 새롭게 보면 늘 똑같은 사안이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는 어떻게 해결 방법을 조금 더 촉구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들,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루션 저널리즘인데요. 대부분 우리 학보사뿐만 아니라 학보가 문제를 내는 것은 문제 제기에 그친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또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기사를 낼 때 있어서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우리가 찾은 방법이 확실하진 않겠지만 찾은 방법이라도 소개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 또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재보도 부문 수상자인 세종대 세종알리의 김하늘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재보도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된 주간 조명관을 담당했던 세종알리의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세종알리는 세종대학교의 독립언론입니다. 네, 알리는 대학 내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독립언론들의 연대체로 현재 대학언론협동조합과 함께 5개의 알리가 각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상을 했던 주간 조명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수강 신청을 하려고 수업 계획서를 보다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주명관 명예이사장이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저기 조그맣게 주명관이라고 보이는데 예정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돼서 뭐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명관 명예이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명관 명예이사장은 일단 설립자의 아들이고 세종대학교의 전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던 주명관 이사장은 2004년에 교육부 감사에서 113억의 법인회계 부정이 드러나서 이사장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사로 돌아오는 것조차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이사로 일하면서 학교의 명예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교단에까지 오르려고 한다는 게 좀 당황스러워서 기사를 내려고 하는데 저희조차 제대로 짚은 적이 없어서 기사를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한 개의 기사로 준비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명관 명예이사장의 복귀는 개인이나 세종대학교뿐의 문제가 아니라 사학 전체와 교육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이 합쳐진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인 만큼 기사를 일주일에 한 개씩 한 학기 동안 올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자마자 이렇게 기획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기자들이 처음에는 저게 될까 했지만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저 기획안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성원하고 합의를 한 후에 9월 6일 첫 기사인 궁금한 이야기 제1을 업로드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결국에 특강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총 14편의 기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 되다 보니까 한 편에 많은 내용을 넣어야겠다는 부담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에 더 집중해서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세종대학교의 실상은 저희의 기대랑 정말 다르지 않았어요. 네, 자체 감사는 진짜 칭찬으로 성과로만 가득한 칭찬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평위원회라고 대학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는데 회의록이 대학평위원회 홈페이지가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고 안 열려서 문의를 해봤더니 안 열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기사가 나간 후에 평의원의 홈페이지가 다시 열리고 그리고 회의록 칸이 학교 홈페이지에 다시 생기는 등의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회 역시 탄압을 당했는데요. 학교에 이사로 복귀하는 걸 반대하는 운동을 학생회에서 활발하게 펼치자 공부를 약간 학점이 낮으면 총학생회장을 못하게 만드는 학칙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사상을 검증한다든가 하는 등의 학칙을 만들어서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 지난 일이에요. 2004년에 교육부 감사로 잘렸다가 2012년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 저희가 직접 취재를 막 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로 취재를 많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구글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사회 회의록을 찾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저기 글씨가 이상한 거 다 보이시나요? 네.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찾는데 글씨가 이상해서 이걸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검색이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글씨를 일부러 깨뜨려 놓은 거예요. 저거 보시면 이사회 회의록의 이자도 사실 이자가 아니거든요. 이사회 회의록을 이렇게 해서 모았어요. 근데 모으는데 이렇게 깨트려 놓으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검색만으로는 다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저기 저 노란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네, 1차를 6차로 바꾸니까 6차 회의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9년 것부터 한 10년 거를 한 70개가량의 회의록을 다 모았어요. 네, 저게 저희가 모은 회의록입니다. 근데 저렇게 이사회 회의록을 다 일단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다 모아놓고 막 개방 이사제가 잘 운영되고 있나 이런 걸 보려면 이제 2010년에 몇 회 회의에서 누구는 찬성을 했고 뭐 반대가 한 표가 나왔고 이런 걸 다 직접 정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저희가 업로드한 기사의 기사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기사를 업로드를 하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하나하나 짚을 수 있었어요. 기사 수가 많으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고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측은 저희한테 세종대 구성원이면서 왜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기사를 쓰냐, 그리고 이건 오래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기사를 써서 학교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기사의 대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수상소감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종대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건 학교에 있는 저희 같은 언론이 아니라 아직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생들이 이를 알게 되는 것을 막고 있는 세종대학교 본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가 아직 학교에서 명예이사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은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진 그래픽 부문 수상자인 서울대 대학신문 강승우 편집부장의 수상소감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9회 시사인 대학기자상 사진그래픽 부문 수상자 강승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 대학신문에서 부편집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담고 있고 취재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찍은 사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이제 서울대가 2007년부터 진행해온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업은 2007년 서울대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를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부지를 공모받게 되고요. 시흥시가 2009년에 선정이 돼서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시간이 흘러서 2013년에 이 시흥 캠퍼스 사업이 학생사회에서 처음으로 공론화됐는데요. 시흥캠 추진을 위한 민간 사업자가 한라건설로 선정이 되면서 학생사회에서는 이 사업이 밀실 추진된 것이 아니냐,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해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시흥 캠퍼스가 연세대 송도 캠퍼스와 같은 RC 그러니까 레지던셜 콜리지가 될 것을 우려를 해서
당시에 이제 삭발, 천막농성 같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 측에서도 좀 잠잠해지고 사업 추진을 안 하는가 싶었더니 2016년 8월 22일에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을 서울대가 한라건설 그리고 한라건설 그리고 시흥시와 같이 추진을 하면서 실시협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학생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었고 전면 재논의를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습적인 실시협약 체결을 규탄하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10월 10일에 학생들은 전체 학생 총회를 소집을 하는데요. 이 사진이 당시 열렸던 10월 10일 전체 학생총회 사진입니다. 당시 정족수가 1,600명 가량이었는데요. 이 총회에는 2,000명 가량의 학생이 모여서 시흥캠퍼스 대응 방안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캠퍼스 전면 철회 요구안이 통과가 됐으며 그에 따른 행동 방안으로 본부 점거 투쟁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학생들은 본부 점거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길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리고 서울대 본부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면서 또 한 학기가 끝나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다음 학기 개강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본부와 학생 사이에 대화의 진전이 없자 2017년 3월 11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정도죠. 이날 본부는 새벽에 직원들과 보직교수를 소집시켜서 학생들을 끌어냅니다. 학생들이 본부에서 끌어내지고 다시 재진입을 시도하고 이 과정이 새벽부터 오후 5시 정도까지 12시간가량 반복이 되는데요. 저는 재진입 때부터 취재에 투입이 됐고 이때 사진을 계속 찍었습니다. 이게 당시 학생들이 본부 직원과 보직교수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대치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고요. 이 대치 상황이 언제 이제 심화가 되냐면 학생들이 연문을 통해서 본부 진입을 시도하자 본부 측에서 학생들을 향해 소화전을 살수합니다. 학생들을 향해서 살수를 한 점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3차례가량 반복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상을 받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수압이 세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의 말로는 이 물이 녹물이었다는 소리도 있었고요. 제가 느낀 더 위험했던 점은 바로 감전의 위협이었는데요.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그 학사과 쪽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감전의 위험이 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취재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그날 밤, 그러니까 저희라는 것은 대학신문을 말합니다. 저희는 그날 밤 12시에 사진들을 정리를 해서 온라인으로 보도를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진이 지면에 실리지 못한 것인데요. 이때 저희가 백지 발행을 해서 이 사진을 지면에 싣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사진은 다른 매체에 인용이 많이 됐는데요. YTN이라든지 한국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저의 사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방송 및 영상 부문 수상자인 국민대 북악방송국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기름 그 어두운이면 방송부문상 수상을 한 국민대학교 북악방송국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보도부 박종훈이라고 하고요. 저 친구는 영상 편집을 도맡아준 배윤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기름 그 어두운이면이라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요. 혹시 한 90년대쯤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규모 있게 있었던 사창가 유흥업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인데요. 저희 학교 근처에는 바로 그 악명 높은 미아리 텍사스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학교 기숙사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기름 취재를 방송제에 쓰기 위한 보도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위치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저기 왼쪽 사진에 빨간 점 보이시죠? 네, 저기가 기름 기숙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시면 그 7번 출구 위쪽으로 해서 쭉 길이 있는데 거기가 싹 다 유흥업소입니다. 다 유흥업소이고요.
또 이게 보시면요, 10번 출구 쪽 보이시는데 10번 출구 쪽 이렇게 좀 당겨놨거든요. 이쪽 보시면 이게 좀 뭐랄까 다 부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저게 다 사창가입니다. 저 뒤쪽이 다 사창가로 규모 있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소재를 잡고 취재하기 전에 현장 스케치를 한번 따라봤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기름기숙사 앞쪽 그 유흥업소가 있는 곳인데요. 낮에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뭐 평범합니다. 뭐 그렇게 막 눈에 띄고 휘황찬란하고 그러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밤에 가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귀가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좀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좀 위험해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죠. 한 가지 저희가 현장 스케치를 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싶었던 점은 바로 이렇게 매장들 앞에 저렇게 CCTV가 설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름기숙사생들한테 인터뷰를 따고 나서 보니까 저 CCTV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를 보고 그걸 보고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기 매장 앞에 일반 음식점, 카페 이렇게 써져 있어서 뭐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헐벗은 분들이 나왔고 호객행위를 한다는 거죠. 학생 와서 술 좀 먹고 가, 학생 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호객행위를 한다는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현장 스케치를 돌고 이제 거기 현장을 좀 더 깊숙하게 파고들고자 미아리 텍사스 쪽에 있는 그쪽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8번 그 기숙사 앞쪽 유흥업소도 포함을 해서 그때 들었던 말들입니다. 여긴 다 똑같은데야, 기름역 10번 출구 미아리 텍사스랑 다 똑같은 구역이고, 이모가 얘기하잖아. 너희가 잘생긴 인물들인데 여자 부심을 내서야 되겠니? 여긴 다 물복 벌고 서비스 참 잘해준단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기를 지나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지금까지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저희가 기름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취재를 돌면서 뭐 아저씨들한테도 물어보고 이런 어린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진짜 문제였던 건 이렇게 어린 학생들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데를 조심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이 계속 저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거주 주민들한테도 그런 위협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민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교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고 저희가 취재를 또 했었어요. 뭐 여러 여쪽을 봤는데, 학생생활상담센터라는 곳에서는 저희 그런 성희롱, 성폭력 이런 데를 좀 담당하는 부서라서 그쪽에다 전화를 했을 때는 학교 바뀌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냥 가지 말라고 신고를 하라,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 학교 측 관계자는 그거를 학교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좀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좀 이런 좀 문제가 좀 많은 데를 학교 측에서 좀 방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더 저희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유흥업소들이 많은 곳 바로 근처에 종암경찰서라고 큰 경찰서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 성매매가 그렇게 불법이면 저렇게 경찰서 큰 데가 있으면은 인력 풀어서 당장이라도 좀 소탕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경찰서에 또 전화를 했어요. 경찰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윗선에서 처리하는 문제니까 저희 쪽에서는 뭐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전 높으신 분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경찰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여기 단속을 도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거를 윗선에서나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저희가 구청도 찾아갔어요. 여기 뭐 재개발 계획 같은 건 없는가? 이런 거 찾아봤는데, 사실 거기가 90년대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런 재개발 계획도 그저 비슷할 그게 그 90년대 거기 좀 팽창을 할 때쯤에 저 재개발 계획도 그때 잡혀 있었습니다. 95년도, 96년도에 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학교는 그렇게 90년대부터 있었던 자리에 불과 5년, 6년 전에 저희 기름 기숙사를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놓고 저희한테는 그걸 학교에다 대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저는 잘 몰라서, 저는 저희 지인 뭐 인터뷰 뭐 다 요청하는 거 동원 다 해가지고 저렇게 범죄 정책 연구하시는 분까지 저렇게 진출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분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법에 저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저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특별법의 메커니즘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저기가
잘못된 곳이고 저기는 불법인 곳이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보다 내 성욕을 해소하고 그런 쾌락을 느끼고 그런 위에서 저기를 가야겠다 이런 인식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저런 게 안 없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님 중에 신동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께도 여쭤봤을 때 그런 인식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지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학교에 의견을 피력하든지 학교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학생들이 직접 나서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북악방송국에서 영상기술부 부장을 맡고 있는 배윤조이고요. 저는 이제 기름 그 어두운 이면에서 촬영 편집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촬영이 되고 어떻게 편집이 되었는지 제가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편집 촬영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은 저희는 아마추어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가 작년 1학년 11학기가 막 끝난 아직 새내기였을 때인데요. 이제 저희는 북악방송국에 처음 들어와서 저는 처음으로 어떻게 카메라를 잡는지를 배웠고 다른 보도부 친구들은 처음으로 어떻게 기사를 써야 하는지 다들 다 처음 배운 상태로 이제 트레이닝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너희는 보도부 2학년이 없으니까 너네가 방송제 보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가지고 저희 아마추어들이 이제 발악을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아마추어였다고 하지만 저희 방송국 자체도 아마추어였습니다. 네, 이제 제가 생각한 방송국이라고 생각하면은 들어가면 이제 막 엄청 큰 카메라가 막 딱 있고 막 영상실, 스튜디오실이 딱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방송국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영상기술을 저에게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거는 이 캠코더 2개였습니다. 저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또 마이크가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 캠코더 2개로 방송제에 쓰여지는 모든 영상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캠코더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좀 위험한 지역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걸 막 들고 가면은 당연히 막 맞거나 막 끌려갈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저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찾았던 거는 스마트폰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들키면 안 되니까 비 오면은 우산을 이렇게 껴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냥 다니고 막 찍고 아니면은 저 물통에 이렇게 뒤에 숨겨가지고 제일 친하지 않게 제일 어떻게든 찍으려고 발악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찍고 와서 편집을 딱 하려고 보니까 카메라 그냥 막 흔들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뭐 영상인지 무슨 오류가 나서 이게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실무진에 갔더니 너무 흔들려. 다시 찍어와. 이러는 거예요. 저희 목숨 걸고 다시 갔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자. 이래가지고 또 카메라를 최대한 이번에는 직각으로 세워서 몸에 붙어가지고 또 찍어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3번에 걸쳐서 미아리 텍사스 지역에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저는 LG 그램 성능도 안 좋은 걸로 이 15분짜리를 편집을 하는데 이 15분짜리를 인코딩하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딱 실무진한테 보여줬는데 이거 고쳐와 이러시는 거예요. 또 1시간 하고 3분 만에 고치고 1시간에 인코딩하고 또 가져와서 그 자체만 이틀에 걸쳐서 만들어낸 게 이 기름 그 어두운 이면 영상입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특별상 수상자이죠. 서울대 대학신문의 최예린 전 편집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할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서 편집장으로 활동했던 최예린입니다. 이번 시사인 대학기자상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은 특별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편집권에 침해하면서 지난해 3월에 일면을 백지로 발행한 사건으로 특별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백지 발행 당시에 편집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는 왜 당시에 대학신문이 일면을 백지로 발행했는지 그런 이유와 과정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신문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월요일에 대학신문은 일면을 통째로 비우고 백지로 발행을 했습니다. 1952년에 대학신문이 창간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면과 3면에도 기사를 넣지 않았습니다. 2면에는 백지 발행에 대한 대학신문 기자단의 입장문을 실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일면을 비우고 기자단이 사비로 신문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대학신문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면에는 백지 발행에 다다르기까지 1년여 동안 대학신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백지 발행을 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편집권을 침해당해서였습니다. 백지 발행 이전에 1년 동안 대학신문에서는 기사를 쓰는 기자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기사가 잘리기도 했고 특정 소재로 기사를 쓰라고 강요당하기도 했고 특정 방향으로 기사를 바꾸라고 명령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기자단이 편집권 침해로 지적을 한 부분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자단이 소재 회의, 취재, 기사 작성, 데스킹까지 모두 마치고 기사를 완료한 것이 주강 교수님에 의해서 불허됐습니다. 기사 내용은 삼성 반도체 산업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의 농성 현장을 취재한 현장 스케치 기사였는데요. 주강 교수가 기사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사가 질이 낮다, 노동자 입장에서만 작성됐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삼성 측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기사를 실을 수 없다고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기자단은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추가 취재를 통해서 사측의 입장을 추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아예 이 소재를 기사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어디에도 실리지 못했고요. 이후에 간사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주간 선생님께서 이후에도 반올림 소재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라고 간사실에 지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자단이 모르는 채로 기사 작성을 대가로 한 지원금 사업에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서울대는 개교 70주년을 맞았는데요. 대학신문은 이를 기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기사를 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자단은 그런 기획기사 취지에 공감을 해서 기사를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1년에 걸쳐서 70주년 기획기사를 10개 작성하는 대가로 대학신문이 본부로부터 일정한 지원금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자단 중에 그 누구도 직접적인 기사 작성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는 사업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면에 실리는 기사에 실제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류의 의사결정에서 기자단은 완전히 배제돼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기자단이 이 모든 편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서울대 학생 2,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총회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안건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의 철회였는데요. 학생들은 이 안건에 찬성을 표하고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면서 본부를 점거하는 농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 본부 점거는 이듬해 3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학신문 기자단은 이 문제를 일면과 신문 앞부분을 통해서 비중 있게 다루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시흥캠 문제가 서울대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고 또 당시 시의나 화제성으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이 주간이 서울대 개교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간 교수께서는 일면과 전반부에서 시흥캠 이슈를 좀 줄이고 7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기념 기사를 좀 더 많이 실을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면 제목을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바꿔라, 일면 사진을 어떤 걸로 바꿔라, 그 다음에 70주년을 축하하는 성남인 총장의 축사를 뒤에 실지 말고 이면 오른쪽에 실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자단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편집권 침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백지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자단이 편집권 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또 특히 교수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왜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보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러냐, 학생으로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에 물론 저희는 동의를 못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굳이 백지 발행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귀찮고 수고스러웠고요. 이거를 저희 사비로 모아서 발행하는 거, 또 인쇄소에서는 학교랑 계약관계가 있으니까 인쇄를 안 해준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는 명예훼손으로 불려다니고 굉장히 귀찮고 수고스러웠는데 그래도 백지 발행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말에 기자단은 이러한 편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항의 서한을 대학신문 교수진과 운영위원회, 본부 등에 보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항의 서한에 교수님들께서 많이 화가 나셔서 주강 교수님은 항의 서한이 발송된 직후부터 아예 신문사 업무를 보이콧하셨고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저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학신문 교수단이나 운영위원회 본부로부터 약 3개월 동안 그 어떤 의미 있는 피드백도 듣지 못했고요. 주강 교수님께서는 항의서한 발송된 지 3개월 후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항변하시는 26페이지의 경위서를 보내셨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또 2017년 2월에 들어서는 신문사의 정상적인 운영도 불가능했습니다. 주강 교수님이 직위는 유지하신 채로 신문사 업무에 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광고 재계약을 허락을 안 해주시고 또 인사 재발령을 허락을 해주지 않으셔서 저희가 광고나 인사나 예산 등이 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자단은 이 문제를 밖으로 알리지 않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백지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관인 대학신문 예산으로는 발행할 수가 없어서 기자들이 사비를 모금해서 발행했고요. 인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20면이었던 것을 16면으로 그리고 전부 다 흑백으로 발행했습니다. 백지 발행 이후에 본부의 피드백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빨랐는데요. 저희가 백지 발행을 하기도 전에 백지 발행 소식을 아시고 바로 그날 전임 주강교수직을 박탈을 하고 새로운 주강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본부에서. 그리고 항의서한 발송 후 5개월 동안 소통할 수 없었던 운영위원회나 본부가 저희가 백지 발행한 직후에 바로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요. 결국 그래서 이후에 대학신문의 광고, 인력, 예산 등은 모두 정상화가 됐고 기자단이 제기했던 편집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제도 개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모호했던 편집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칙을 지금 개정하는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요. 백지 발행 전후로 데스크직을 맡았던 기자들 6명이 서울대학교 내부 인권센터에 명예훼손 혐의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가장 주된 것은 이제 주강 교수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였는데요. 결국 인권센터는 제소당한 기자들의 행동이 부적절했고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특정 개인을 비방했기 때문에 반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공개적인 사과문을 게시하고 따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를 했고요. 하지만 기자단은 그러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권고사항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이 수상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로서는 사실 좀 어리둥절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좋은 기획을 하고 끈질기게 취재를 하고 좋은 기사를 써서 상을 받은 게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가장 당연하고 사소한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상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희가 백지 발행을 한 이유가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이 좀 좋은 기사로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